우리가 다니 씨를 처음 만난 건 한가위 연휴가 막 시작된 토요일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강다녀입니다. 임용고시를 봐서 국립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8월에 아빠가 그렇게 되시면서 이제 올해가 끝나면 어떻게든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행. 그녀의 아버지는 지금 재활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명절을 맞아 특별히 20분의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아빠 따랐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는 벌써 6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 살이 좀 빠졌나? 흰머리 엄청 많이 났네. 때마다 함께 밥을 먹고 울고 웃던 날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또 생긴 것 같아. 강제관자 보호자라고.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아빠 꼭 살렸으면 좋겠어. 임용고시까지는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저축과 보험으로 당장의 병원비는 해결했지만 간병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생계는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녀에겐 과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닷새 동안의 한가위 연휴가 막 끝난 지난달 23일. 고3 다빈이는 1교시 수업만 마친 채 교문을 나섭니다.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지금 나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수능이 코앞이지만 다빈이에겐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다빈이의 집. 이곳에 다빈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뇌수술을 받고 퇴원한 엄마 고미양 씨. 그녀의 뇌 속에 낙성 종양이 3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주 뒤로 예정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지금은 기력부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칼질 같은 거는 배웠고 조금 어렵긴 한데 모르는 부분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서 해요. 처음 종양이 발견된 2년 전부터 집안 살림을 도와온 다빈이. 이젠 제법 능숙한 솜씨를 발휘합니다. 이날의 식단은 참치 야채죽. 너한테는 싱겁겠다. 나한테는 화냈어. 사실 약간 싱겁게 만들었어, 내 기준으로. 밥도 저녁밥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좀 하는데 올해 들어서 거의 못했어요. 공부하는데 엄마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는 반대된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애들한테 미안한. 한때 건설업과 보험 직종에 근무했던 엄마가 처음 암에 걸린 건 다빈이가 10살 무렵이던 9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집을 떠나면서 홀로 양육과 생계를 담당해야만 했던 엄마. 이제는 19 다빈이가 거꾸로 엄마의 엄마가 됐습니다. 대장암에 이어 악성 뇌종양 3기 진단을 받은 엄마의 상태는 꽤 심각합니다. 3개의 종양 중 하나는 수술조차 하기 힘든 위치. 오른쪽 귀는 들리지 않고 시야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 오른쪽 팔과 다리도 점점 마비돼 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동에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것도 여러 번입니다. 다빈이 없이 혼자서는 외출이나 산책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엄마. 혼자 살라고 하시는 하는데 가다가 넘어져서 엉덩이 뼈 부러지고 사고가 그냥 예기치 않게 생기니까 정부와 몇몇 복지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왔지만 다빈이가 성년이 된 지금은 그마저도 끊길 형편입니다. 매주 한두 번씩 병원을 찾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지만 그때마다 다빈이가 학교를 조퇴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보다는 통증 이런 것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현재로선 진통주사로 통증만 겨우 다스리는 상황. 병원에서도 고3은 고3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보니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다는 다빈이. 남들은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겠지? 고3 다빈이의 하루는 평소에도 엄마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설거지와 빨래 같은 가사일과 저녁 식사 준비는 기본입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고생하는 엄마 곁에서 틈틈이 안마와 말벗도 해줘야 합니다. 이날의 화두는 수시 면접. 면접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이제 뭘 하든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애기 같은 말도 하지 말고 뭐 분배처럼 다나카로 끝나는 말만 써? 알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 6곳에 지원한 다빈이. 그중에서도 한 곳의 경쟁률은 15대 1입니다. 높은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간병을 위한 결석이나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속으로 약간 이 학생은 조퇴를 되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좀 성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공부를 시작한 다빈이. 엄마는 또 한 번의 큰 수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휴학계를 내고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제 깜깜한 어둠 속에 나 혼자 이렇게 있는 느낌? 제일 바라는 거는 이제 완치지만 커다란 그런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것? 그거를 가장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학업을 마치기도 전 가족의 보호자가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충격도 컸지만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간병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른바 간병살인처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나 이따금씩 이 문제를 주목해왔습니다. 대개는 노노간병, 즉 배우자를 돌보는 노부부나 노부모를 간병하는 중장년층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간병은 자신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할 시점에서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존재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돌보는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낸 청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셨죠? 29살 조기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목수할 때는 뭐 했어? 가오름 일하다 토목공사 했지. 저 일 또 하고 싶어요? 해야지, 그럼 안 하냐? 9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돌봄과 노동의 이야기를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울림으로 사회에 알렸던 그는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과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의 참석자는 모두 4명. 현재 아픈 부모를 돌보고 있거나 돌본 경험이 있거나 당장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입니다. 일단 저는 그 아버지를 20살 때부터 한 9년, 8년, 9년 정도 돌봐서요. 지금은 이제 10년째인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저는 올해 20살로 3월에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엄마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그때 아직도 잊을 수 없거든요. 오늘 새벽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그냥 딱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아직도 몸에 이렇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저희 아빠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53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아빠를 간병을 했는데 간병이다 정도의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제일 간병 기간이 적은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랑 둘이 살던 가정이었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걸 경험하는 거는 사실 재난을 겪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원래 내가 살던 삶이 갑자기 막 뒤흔들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는 병원의 몫은 아니고 쓰러진 사람 치료해야 되니까 그 보호자 역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게 너무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도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스무 살 채림 씨의 경우 제빵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필기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모 모두 청각 장애가 있어 어머니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이제 다닐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알바해서 직접 학원비 벌어서 가려고 했는데 알바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니까. 네. 엄마 일반병실로 내려갔을 때 그때 당시가 되게 지금에 비해 너무 바빴어요. 그때 당시 엄마 초반 때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기저귀 가는 법, 뭐 석션하는 법, 피딩하는 법 요즘 치면 나오긴 한데 영상을 봐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글로 봐도 모르겠고 기저귀 막 되게 그냥 나는 정말 1시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갈았는데 되게 막상 갈아진 거는 막 좀 되게 그냥 허접하고 가끔씩 석션하다가 제가 간호사한테 해달라고 눈치 보니까 이제 제가 조용히 내가 해야겠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피가 자꾸 나오니까 내가 잘못하다가 이러다가 엄마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제발 한 번만 해달라. 진짜 엄청 빌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막 알아서 하라고 탁 시켜버리니까. 옮기고 씻기고 먹여야 하는 간병의 모든 것이 너무도 무거웠다는 청년들. 간병에 익숙해져도 괴로움이 덜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많이 안 좋아져서 베드에 계속 누워 있을 때는 뭐 기저귀도 갈고 소변통도 갈고 뭐 밥도 먹여주고 진짜 말도 못했거든요. 진짜 너무 또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설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갈고 6시간 동안 기저귀 갈고 그걸 반복이었어요. 갈고 나면 또 시트를 계속 새 시트 받아오고 새 시트 받아오고 무슨 생각을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아지경이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조차 사치였어요. 그때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간병하면서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혹은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것들 같은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올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재활병원에 있는 것만 해도 한 200 정도 가까이 나오고 개인 간병인이 한 300 넘으면 한 달에 5, 600이 그냥 깨지는 건데 저는 일할 사람이 집에 없고 그러니까 슬슬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공부도 많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좀 화물차를 일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자동차를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왜 우리 꿈은 이렇게 하나하나 포기해야 되나 세상이 좀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청각장애인이고 엄마도 청각장애이니까 뭐 모든 연락을 다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솔직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도 막 일이나 뭐 어떤 거를 다 쉽게 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솔직히 많이 속상은 하죠. 왜냐면은 내 주변 애들은 다 대학도 가서 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취업도 해서 뭐 돈도 벌고 다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엄마가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그런 맨날 그런 막 불안한 마음으로 막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솔직히 그냥 하루를 막 버티는 기분이고 시간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 갑자기 찾아온 악몽.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 직장을 다니며 이직 준비를 하던 기훈 씨의 경우 벌써 4개월째 제주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날은 지난 11년간 따로 지내온 어머니의 집을 찾는 길입니다. 집을 비운 지 오래인 듯 잔뜩 쌓인 우편물이 눈에 띕니다. 비 와가지고 좀. 대부분은 체납을 알리는 공과금 고지서입니다. 감을 이용해 천연 염색을 하던 어머니는 4년 전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생활했던 듯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 하지만 어머니의 시간은 지난 6월 바리스타 강의를 듣기 시작한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께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다. 쓰러지기 그 전날에도 통화를 했어요. 그때 뭐 금전적으로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우울한 얘기 하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길에서 쓰러진 어머니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병명은 뇌출혈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기로 악명 높은 지주막하 출혈.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벌써 4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병원비도 가끔씩 원무과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중간 결제를 한번 하셔야 한다. 근데 당장 그때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고 병원비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간병비였어요. 간병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13만 원이거든요. 그게 한 달이면 390인데 이거 미친 수준의 간병비인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며칠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하기도 했지만 당장 병원비를 댈 재간도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 급한 불을 껐지만 매달 내야 하는 요양병원비만 230여만 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통장도 찾아봅니다. 통장은 없는 거 보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10년 전부터 가족이라곤 어머니와 기훈 씨 단 둘뿐입니다. (6개월째) 선배 회사에서 일을 도우며 이직 준비를 병행하느라 모아둔 돈도 많지 않습니다. 가족도 더 없는데 언제까지 이어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막막하죠.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순 없을까?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종합병원의 사회사업팀을 다시 찾았습니다.
총 1,400여만 원의 병원비 중 300만 원은 이미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은 상황. 다행히 빌려서 낸 1,100만 원 중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60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비급여 쪽만. 한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이제 절반 정도 이상 그 정도 이제 지원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버는 돈은 적은데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심사를 받으려면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훈 씨가 대리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지만 어머니 의식이 없다 보니 당장 진단서 발급부터가 문제입니다. 진단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혼자 본인만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위식이 없으니까 일단은 위식이 없다는 그 소견서가 필요하시거든요. 소견서를 발급받아 진단서를 뗀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어머니 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가까운 은행에서 어머니 통장부터 재발급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리인 자격으로 왔고요. 이거 통장이 만료돼가지고 세례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이요. 가정법원에 가시면 소견인 등록이라고 있어요. 한시가 급하지만 최소 3개월은 걸리는 성년 후견인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번이 지금 여기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의식이 없는 거 알고 있는데도 뺑뺑이 계속 도는 건데 저도 경기도에서 1년 동안 돌아다닌 것보다 여기 제주도에서 한 3달 동안 돌아다니는 게 더 많아요. 저같이 의식불명의 환자를 대리하는 사람들 서류 자체나 그런 거 처리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당연히 뭐 가족같이 나는 사람들이 돈을 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 돈을 제가 병원비로 내려면은 제가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대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회사 대표의 배려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월급 180만 원으로는 당장 매달 나가는 병원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수급권자로 등록이 돼도 공동 간병비 90만 원과 기저귀값 등 최소 100만 원은 내야 합니다. 빌린 병원비는 물론 학자금 대출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도 갚아야 합니다. 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꿈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기훈 씨. 집이 있어야 한다든가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은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좀 많이 막막하죠. 기훈 씨와 동갑인 31살 성현 씨는 20대 내내 간병과 일에 매달려온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12년 전 일이었습니다. 엄마 사지마비니까 씻기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뭐 콧줄로 밥 먹이는 법, 목에 그 뭐 가래 빼는 법, 막 이런 거 그날 막 급하게 다 배우고 이제 간병을 했는데 병원 의사 특징비, 뭐 약품비 막 계속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700~800만 원 나왔고 수술이 있는 주에는 막 2천만 원씩도 나오고 한 달에 간병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가면 병원비 플러스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 대신 병원에서 먹고 자며 간병을 도맡았던 성현 씨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엄마가 자는 야간 시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바로 병원 아래에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새벽 4시까지 알바하고 그리고 와서 또 한두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씻기고. 병실의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자가며 간병과 일을 병행하길 1년 6개월.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서서히 고립돼 가던 성현 씨에게 유혹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 룸 술집 아가씨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걔는 뭐 2차 같은 거 안 나가고 그냥
테이블만 해도 하루에 3, 40은 번다 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병원비 밀리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와서 한 달에 일주일씩만 일하고 가면 네 엄마 병원비도 다 해결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고? 그래서 약간 진짜 고민이 됐었죠. 그때 많이 고민했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깨어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엄마한테 이런 일 했다고 말하면 우리 엄마가 그 돈으로 치료한 걸 좋아할까? 그래서 결국엔 병원비 못 내서 병원에서 쫓겨났었어요. 이런 생활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터져 나오는 고민들을 추스르기 힘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 친구들은 막 대학하고 막 졸업해서 막 회사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병원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계속 엄마 간병을 제가 계속 하면 저한테 진짜 미래가 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우리 엄마 지금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내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10년간 간병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도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치매를 앓던 환자. 어디선가 또 다른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결국은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은 그 젊은 사람한테 좌절을 강요시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결국은 부모를 포기하라고 시키는 건데 그렇지만 사회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면 여러분 혹시 효자소녀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효녀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겁나 많이 들었죠. 겁나 많이 들었어요? 짱났어요. 어때요? 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왜 별로예요? 그냥 효녀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웃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왜 효녀지? 저는 솔직히 제가 효녀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엄마 간병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거니까. 차라리 엄마가 안 아프고 효녀라는 소리를 안 듣고 싶은데 그냥 엄마가 아프니까 그냥 거기서 어른들은 솔직히 할 말 없어 또 효녀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서. 칭찬. 근데 그 틀 안에 뭔가 계속 갇혀야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라서 내가 그나마 마음을 놓는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사실 나도 아직 어리고 나도 너무 미숙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넌 야무지니까 우리가 그냥 맡길게 이러는 게 좀 부담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무지다 어른스럽다 이런 말이 결국엔 뭔가 맡기기 위한 말이 돼버리니까 칭찬인데도 정말 쉽지 않아요. 뭔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올 때 봉투라도 하나 주든지 그러네. 밥이라도 사오든지 올 때 두 손 좀 무겁게 하고 오든지. 저도 맨날 듣던 말이었고 평생을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효자라는 말 들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라는 게 엄청 컸죠. 제가 그래서 찾은 말이 저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으로 아버지 돌봐요 라고 말했거든요. 효자라는 말로 제가 하는 행동, 돌봄을 이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내가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좋은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저는 사람들한테 되갚아줬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공감. 공감. 정부는 이달부터 취약계층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서류상 돈을 버는 가족이 있어도 생계가 곤란하다면 사회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간병비의 경우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쯤 자녀에게 강제되는 효도가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간병을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아픈 가족의 곁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배웅에 나선 이는 아들 이상권 씨. 잘 가. 30대에 시작된 어머니 간병은 그가 50살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장의업체 직원들의 도움으로 입관을 하는 동안 이 씨는 내내 혼자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빈소조차 차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할지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고 문자나 이런 거는 안 돌리셨어요? 명단 자체가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 돌봐드렸던 어머니. 그럼에도 넉넉하게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느 정도의 35만 원 정도는 하시겠어요? 그 과연 비싸요. 이 최고 싼 거 이중에 막 70만 원, 100만 원. 이거 기회가 점점 늘어나는. 그리고 이건 뭐 한 번 자꾸 늘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 드는 게 이건 어디 가나 별도로.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 합니다. 76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로 11년을 투병했던 어머니. 그 곁을 지킨 것은 상권 씨뿐이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했을 때 웃으실 때 얼른 찍은 거예요. 그냥 어머니랑 나랑 산책 나갔을 때 저를 쳐다보는 게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제 꿈은 어머니 묻힌 그 나무, 내 땅의 그 나무에 내가 죽으면 나도 묻히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떤 나무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감나무를 골랐습니다. 언젠가는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날 오후 화장과 납골은 다음날 아침에 진행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온 상권 씨. 50년을 함께했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유달리 커 보입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성이던 그는 어디론가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어제 가셨구나. 시간 되시면 오셔서 이거 기저귀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골고루 좀 나눠주세요.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어머니의 흔적들. 상권 씨는 마음을 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짐 정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했거나 숨결이 닿았던 물건들은 한 곳에 모아서 태우거나 당분간 보이지 않은 곳에 보관할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정리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고 싶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그냥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놔둘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집도 이 짐 정리 끝나면 이제 집 자체도 정리하고 이제. 뇌경색이 찾아온 뒤 어머니는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이 소리가 나니까 엄마가 이 망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소리가 나고 움직이니까 이것도 이게 하시라고 제가 사갖고 온 거고. 어머니가 이가 없으셔서 수프 같은 거 제가 끌어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것도 못 드시더라고요. 안 돼요. 건더기가 있어갖고 어머니 만들어 드리려고 산 거예요. 30대의 아들이 반백의 중년이 되도록 거꾸로 아이가 되어버린 어머니. 그 긴긴 시간들이 간병 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이 길어질 줄 알았다면
기꺼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을까? 답 없음, 아무런 답이 없음, 이게 답이에요. 네. 또 힘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이 없죠. 이제는 답할 수 없는 물음만 허공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오토바이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리스 하시려고요? 아 이게 그 오토바이가 필요한 알바인데도 필요한 거군요. 지금 뭐 다른 데는 뭐 배달료 10%씩 끼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건당 330원대요. 건당 가까운데 가도 330원.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겠죠. 시간도 고려해봐야 되고 오래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되고. 본이가 오토바이 없으면 좀 어려운. 예, 어렵겠네요. 제가 탈 줄을 모르니까. 어머니 쓰러지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백화점에 있었어요. 백화점. 어떤 거 하셨어요? 신발. 신발 그 파는 그 매니저. 예. 그 이후로는 이렇게 뭔가 종일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은 좀 어려우셨나 봐요. 하다가 이제 어머니 쓰러지시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스탑이죠. 스탑. 제가 잠깐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늘 시간에 쫓기며 일해야 했던 상권 씨. 그러니까 이것도 막노동도 집 바로 앞에 현장에서 했어요. 점심 시간에 잽싸게 가서 어머니 보고 또 나와서 또 일하고. 그런 와중에 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들을 한 달에 30만 원으로 돌려줬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매 끼니를 떠먹여줘야만 했던 어머니는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긴 시간 속에서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상권 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막막한 감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 나이는 50 다 됐는데 이제 나가서 뭘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 계획도 다시 짜야 되고 앞으로 뭘 할지 빨리 생각해라. 그게 스스로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 상권 씨만의 일일까? 양극화가 심각해진 상태에서의 그런 간병으로 뭔가 이런 취업 준비 시기, 유예기 이런 것들을 놓치면 나중에는 진짜 취업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빈곤의 악순환이나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 누구든지 경험하는 일이고 누구든지 닥치면 혼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공감대가 생기면 저는 이것도 우리 뭐 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훨씬 더 탄탄한 사회보험 제도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는 요즘이지만 일찍 아픈 가족을 떠맡은 젊은이들에겐 버겁기만 한 삶입니다. 이런 일들은 효자 효녀에게만 또 특별히 불운을 맞는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베이비붐 시대를 지나 항아리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급격히 달라지는 인구 구조상 청년 간병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바로 윗세대만 해도 형제들이 좀 있어요. 네, 저희 부모님만 해도 뭐 6남매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도 하루씩 일주일에 간병을 하면 다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한번 지났습니다. 이제는 1명 아니면 많아야 2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시면 간병을 오롯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재난이고요.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재난을 더 크게 10년, 20년 후에 더 크게 전면적으로 겪게 될 겁니다. 지난 수요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런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복지부에서 혹시 영케어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소관부처라고 쓰는 여가부에 물어보니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영케어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 기초생보수급자 중 25만 미만만 뽑아보니까 3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영케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사회 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영케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을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같이 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호주에서는 아픈 가족이나 지인을 돌보는 25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청년을 영케어러라 정의합니다. 우리의 절반 수준인 2,500만 인구 중 영케어러는 무려 23만여 명. 호주 정부는 2015년부터 이들에게 매년 수백만 원의 학비나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한테 만 25세까지 학비를 지원해줘요. 몇백만 원씩 학비를 지원해줘서 그걸 배우고 싶은 걸 배워라라고 하고, 영국은 좀 연령은 낮은데 만 18세까지 그냥 용돈을 줘요. 수당을 나라에서 돈을 자유롭게 쓰라고. 이런 식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다른 나라에서는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면 생길 수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눈 소감, 느낌, 떠오르는 한마디. 어차피 이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사람은 결국 아프니까 제도가 있으면 모두들 아픈 과정을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이렇게 작은 변화라도 내가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불쌍하다는 생각은 이제 그렇게 들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인간이 솔직히 다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먼저 빨리 한 거다. 먼저 빨리 미리 배운 거다. 연습한 거야. 나는 그냥 이제 먼저 연습해서 나중에 또 엄마나 아빠가 아프면 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간병을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간병하는 청년을 만났을 때 딱 5글자로 얘기해줬던 게 생존자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비 영화에서 사람 만나면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고 그리고 다시 무너진 것도 재건하잖아요. 다시 세우잖아요.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려고. 아빠가 응급실에 들어가면 이제 수속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제가 만약에 밥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구자를 놓고 바로 달려가야 돼요. 사실 그 상황은 아빠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면.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무조건 내가 이 밥을 끝까지 다 비우지 못하더라도 그 전화를 받고 투자를 안 놓으려고 되게 했었고. 너무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했었고. 나중에 어쨌든 이 여정에는 끝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죽든 뭐 아빠가 죽든 어쨌든 아빠가 다시 건강해지든 끝이 있을 텐데, 이 끝에 가서 아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싶었거든요. 일단 그 간병하는 분들이, 저도 우리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고 다 혼자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못 지키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도 못 지키니까 저 아직 안 흘렸어요. 먼저 흘리는 사람이 밥 사야 돼요. 저는 참고 있어요.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메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빠한테 이제 걸어줬었거든요. 그때 그것도 생각나고. 아빠는 이제 없지만 아빠는 없어도 아빠에 대한 기억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때는 아빠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 아빠의 빈자리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저를 좀 살리는 거. 제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남들보다 일찍 아픈 가족을 돌본다 해도 함께했던 시간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했던 이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일부 청년들은 간병을 통해 얻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족을 돌본다는 뿌듯함이 있었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이나 어둠, 막막함 같은 단어들로 간병을 묘사했습니다.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공감해주고 손 내밀어줄 누군가가 간절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간병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회나 꿈을 앗아간 고통으로만 남을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청년들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사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어떤 형태로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지,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는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딸이 너무 이뻐서 이거 되게 간 부위 있다요. 짧아 보인 게 너무 사진에서 너무.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너무 싫어. 그럼 빼고 하죠. 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세상을 알려준 사람이고. 엄마는 저만 바라보던 진짜 딸바보? 진짜 좋은 아빠였어요. 진짜 좋은 아빠였어요. 진짜 좋은 아빠.